아이고 영숙이. 근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말도 마. 지난주에 우리 남편이 밤에 갑자기 배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 갔는데 진료비 엄청 깨졌잖아. 어머, 얼마나 나왔는데? 78만 원이야. 그냥 링거 한 대 맞고 CT 한번 찍었을 뿐인데. 어머어머, 너무 비싸다. 우리도 작년에 애 아빠가 새벽에 응급실 갔는데 50만 원 넘게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일요일 새벽이라 가살료가 붙는다더라고.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 평일 낮에 갔으면 3분의 1도 안 나왔을 거래.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두 분의 대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신가요?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심연석입니다. 올해로 응급실에서 40년을 근무했고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방금 전 김영숙 아주머니처럼 응급실 진료비 때문에 당황하시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응급실에서 진료비 보고 깜짝 놀란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응급실 치료라도 시간대에 따라 비용이 300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방금 꽁트에서 보신 것처럼 일요일 새벽과 평일 낮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 번째, 응급실 40년 베테랑인 제가 직접 알려주는 실제로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되는 증상들과 놀라운 대안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우들이 응급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해결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정말 응급실에 가야 할 때 진료비를 최대 70% 절약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방법들까지. 그런데 잠깐, 영상 중간에 제가 공개할 특급 정보가 하나 있어요. 40년 경력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던 그 비법인데요. 이걸 아시면 평생 병원비 걱정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거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이 영상 하나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응급실 이용법을 완벽 마스터하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 버튼부터 먼저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심연석입니다. 올해로 응급실에서 40년을 근무했고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응급실 진료비 때문에 당황하시는 모습을 봐왔어요. 오늘은 제가 40년간 쌓아온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응급실 진료비에 대해 속속들이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응급실 진료비가 이렇게 비싼 진짜 이유. 먼저 왜 응급실 진료비가 이렇게 비싼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병원이 돈만 밝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정말 복잡하고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40년간 근무하면서 보니까 응급실은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24시간 365일 문을 열어야 하는 곳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추석 연휴에도 폭우가 쏟아지는 태풍 속에서도 누군가는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죠. 실제로 제가 근무하는 병원만 해도 응급실 운영비가 월 평균 18억 원이 들어요. 인건비가 65%, 장비 유지비가 20%, 나머지가 시설 운영비와 약품비예요. 응급실에 있는 장비들 가격도 정말 어마어마해요. 제세동기 하나가 3,500만 원, 인공호흡기는 1억 원, 응급수술용 장비는 2억 5천만 원이 넘어요. ECMO라는 장비는 5억 원이에요. 이런 장비들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속 감가상각이 발생하고 정기 점검비만 월 수천만 원씩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응급실 의료진들의 급여가 일반 의료진보다 1.5배에서 2배 높아요. 왜냐하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야 하고 언제든 생사를 가르는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거든요. 일반적인 응급실 진료비 구성을 자세히 보면 이래요. 기본 진료비가 평일 낮 12만 원, 야간 18만 원, 휴일 22만 원이에요. 여기에 CT 촬영 35만 원에서 60만 원, MRI 80만 원에서 120만 원, 혈액검사 15만 원에서 30만 원,
심전도 7만 원, 응급실 관찰료가 시간당 4만 원에서 7만 원이 추가돼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야간 가살료 60%, 휴일 가살료 50%, 응급 가살료 30%가 중복으로 적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요일 새벽에 응급실 가면 평일 낮보다 3배 이상 비쌀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같은 복통 환자가 평일 오후 2시에 와서 진료받으면 25만 원 나왔는데 일요일 새벽 3시에 온 환자는 똑같은 검사를 받고도 78만 원이 나왔어요. 3배 이상 차이가 났죠. 정말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 vs 집에서 해결 가능한 상황.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40년 경력에 제가 말하는 절대 지체하면 안 되는 증상들부터 알아볼게요. 즉시 응급실 가야 하는 위험 신호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15분 이상 지속될 때 이건 심근경색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40년간 봐온 심근경색 환자들의 90%가 이런 증상을 호소했어요. 왼쪽 팔이나 턱으로 퍼지는 가슴 통증은 전형적인 심장 문제 신호예요. 갑작스런 호흡 곤란과 식은땀은 폐색전증이나 심부전 가능성이 있어요. 맥박이 분당 130회 이상이거나 35회 이하일 때는 부정맥으로 인한 급사 위험이 있어요. 갑작스런 의식 저하나 혼동 상태, 뇌졸중이나 뇌출혈 가능성이 높아요. 한쪽 팔다리의 마비나 언어장애, 뇌졸중의 대표적 증상이에요.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 뇌출혈이나 뇌수막염 가능성이 있어요. 목이 뻣뻣해지면서 열이 날 때 뇌수막염 의심 증상이에요. 토혈이나 혈변, 위장관 출혈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심한 복통으로 몸을 구부리고 있을 때 급성 복막염이나 장폐색 가능성이 있어요. 굳이 응급실까지는 필요 없는 경우들. 2-3일 지속되는 콧물, 기침에 열이 38.5도 이하일 때 이건 일반 감기예요. 목감기로 인한 경미한 목 아픔 약국에서 해결 가능해요. 과식 후 체한 느낌 소화제나 따뜻한 물로 해결돼요. 만성 어깨결림이나 요통의 악화는 물리치료나 일반 정형외과에서 충분해요. 단순 타박상으로 붓기가 심하지 않을 때는 냉찜질과 소염 진통제로 해결 가능해요. 경미한 화상이나 배임 약국에서 응급처치 가능해요. 코피나 경미한 외상 집에서도 충분히 대처 가능해요. 제가 40년간 통계를 내봤더니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중 약 60%는 굳이 응급실까지 올 필요가 없는 경우였어요. 이런 구분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응급실 진료비를 절약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정말 필요할 때만 가기거든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릴까?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진짜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이거 제대로 쓰면 응급실 방문을 70%까지 줄일 수 있어요. 24시간 운영되고 간호사나 응급의료진이 직접 상담해줘요. 저도 가끔 여기서 상담을 도와드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전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구체적 증상이 있는데 응급실에 가야 할지 전문의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증상을 묻고 응급도를 정확히 판정해줘요. 많은 경우 집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자세히 알려주거나 가까운 야간진료소를 안내해드려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새벽 2시에 한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5살 아이가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자세히 물어보니 아이가 잘 놀고 있고 물도 잘 마시고 있더라고요. 해열제 먹이는 방법과 물리적 해열법을 알려드렸더니 다음 날 열이 떨어졌다고 감사 인사를 받았어요. 만약 응급실에 왔다면 50만 원 이상 나왔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응급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전략들을 활용하세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기본료만 내면 되는 시간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평일 오후 6시 - 밤 12시 야간 가살료 60%가 추가됩니다. 밤 12시 - 오전 6시는 심야 가살료 100% 추가되고
토요일에는 토요 가살료 30% 추가. 일요일 공휴일에는 휴일 가살료 50% 추가됩니다. 물론 응급 상황이면 시간을 가릴 수 없지만 여유가 있다면 이런 점들도 고려해 볼 만해요. 예를 들어 만성 복통이 조금 심해졌다 정도라면 새벽보다는 평일 낮에 가시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해요. 응급실 등급별 비용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은 기본 진료비가 18만 원에서 25만 원이지만 중증 응급 환자 치료 역량이 최고예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중증 응급 질환은 여기로 가세요. 종합병원 응급실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이 좋고 대부분의 응급 상황을 처리할 수 있어요. 병원급 응급실은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가장 저렴하지만 중증 환자는 결국 상급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아요. 응급의료 포털에서 집 근처 응급실의 등급과 진료 과목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특급 비법 공개. 40년 경력 의사만 아는 진료비 전략법. 자, 여기서 제가 약속한 특급 정보를 공개할게요. 이건 정말 의료진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의료급여 환자 본인 부담금 감면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는 응급실 진료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신청만 하면 돼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가구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응급실 진료비도 해당돼요. 병원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사회복지사와 상담하면 할부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의료진에게 미리 말씀하시면 꼭 필요한 검사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드려요. 의료진과 스마트하게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40년 경험상 소통이 잘 되는 환자일수록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어서 진료비도 절약돼요. 아파요라고 하면 의료진이 30가지 질문을 더 해야 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어제 저녁 8시부터. 어떻게 칼로 찌르는 듯이 또는 쥐어짜는 듯이. 어디가 명치 부근에서 등으로 뻗치면서. 얼마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 점점 심해지고 있고 구토도 함께. 유발인자 기름진 음식 먹고 나서. 완화인자 가만히 있으면 조금 나아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진단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요. 진료비가 걱정되시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 꼭 필요한 검사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드려요. 응급하지 않은 검사는 외래에서 하도록 안내해드리기도 하고요. 야간진료소 활용 방법도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야간진료소가 있어요. 응급실 대비 50%에서 70% 저렴하고 기본적인 응급처치가 충분히 가능해요. 감기, 복통, 간단한 외상 등은 여기서 해결하세요. 동네 의원 응급진료도 활용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일부 동네 의원에서도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진료를 해요. 진료비가 응급실의 13 수준이에요. 원격 진료 서비스도 활용해 볼 수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됐어요. 간단한 상담은 화상통화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진료비도 2-3만 원 정도예요. 약국에 숨겨진 역할도 있어요. 약사는 의약품 전문가예요.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감기 초기 증상, 단순 외상, 소독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해요. 약국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1577-1000으로 전화하면 의료비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 제가 40년간 느낀 건데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아는 가정에서는 응급실 방문이 현저히 줄어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화상에는 찬물에 20분 담그기. 코피가 심하게 난다면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콧볼을 압박하세요. 열성 경련이 있다면 옷 느슨하게 하고 옆으로 눕히기. 이물질이 기도를 폐쇄했다면 하임리히법을 시도해 보세요.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실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본 지식만 있어도 응급실 방문을 30% 줄일 수 있어요. 사후 관리와 지원 제도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응급실 진료비 영수증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 합산 연간 의료비가 총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 원까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간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응급실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응급실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추가 팁들을 말씀드릴게요. 대기시간 활용법입니다. 응급실은 중증도에 따라 진료 순서가 정해져요. 기다리는 동안 증상 변화를 잘 관찰하고 메모해 두세요. 보호자 역할도 중요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보호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진단에 결정적이에요. 응급실에서 처방받은 약은 꼭 끝까지 복용하고 추적 관찰 일정을 지키세요. 같은 증상으로 48시간 내 재방문하면 추가 진료비가 발생해요. 퇴원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40년 경력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응급실 의료진들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걱정해요.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려요. 검사 결과를 USB나 CD로 받아두시면 다른 병원에서 중복 검사를 피할 수 있어요. 응급실에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병실료가 저렴한 다인실을 먼저 문의해 보세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예방의 중요성이에요.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만성질환의 꾸준한 관리,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응급 상황 대비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응급실은 생명을 구하는 마지막 보루예요. 정말 필요한 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이용해야 해요. 제가 오늘 공개한 40년 노하우를 잘 활용하시면 응급실 진료비 걱정을 크게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의 전략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가져다 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